이제는 그 EBS를 통해서 연계해서 낸다는 것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EBS 연계예요. 아파트에서 자주 만나는 꼬마인데 토요일날 부모님하고 캠핑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굳이 사교육에 그렇게 안 해도 요즘 애들은 디지털 세대 애들은 자기네들이 다 잘 압니다. 전적으로 저는 대학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는 학생이 학부모님들에게 사교육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욕심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퍼스트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내 아이가 가장 소중하죠. 모든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수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선생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대학도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거죠. 그건 모든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특히 학부모님들은 40대와 50대가 지금 학부모님들의 주류죠.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입시생까지 보면 40대에서 이제 50대 초반, 중반까지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쟁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민주화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IMF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베아드 그냥 치열한 경쟁을 겪었던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아주 다른 분들보다, 다른 세대보다 아주 선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런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포용성 있는 이런 생각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굳이 사교육에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은, 요즘 애들은 디지털 세대 애들은 자기네들이 다 잘 압니다. 하다 못해 챗GPT에다 자기 물어봐도 뭐라고 다 진단해줘요. 그 자기 정보를 물론 넣어야 되지만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어릴 때부터 4세 고시다 7세 고시다 이런 게 외국 언론에도 났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유력 언론에도 그런 게 나는 거 보고, 파이낸셜이라고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데도 또 다루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책임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도 소중하지만 남의 아이도 소중하고 다 같이 이렇게 더불어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경쟁주의보다는 어쨌든 더불어 사는 이런 훈육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정의롭게 경쟁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들어도 저 양 교수는 또 엉뚱한 현실도 하고 떨어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25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이런 미래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어떤 자녀들은 40만 명대 애들이에요. 40에서 50만 명대 사이지만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25만 명도 밑에 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좀 자유롭게 놀게 해주시고 애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냥 시켜주시면 되지. 저도 그랬는데 태권도도 보내주고 뭐 해도 되고 싫은데도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에 프롤로그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서 자주 만나는 꼬마인데, 제가 그 애를 한 5년 동안 계속 봤는데 키가 부쩍 커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 토요일 날 부모님하고 캠핑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프롤로그죠. 처음에 서두에다 제가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책에도. 그런 정도로 아이들은 뭐만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감안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소박한 제 생각입니다. EBS 연계 등 사교육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EBS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BS는 사실은 공교육을 망친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EBS가 안병만 교육부 장관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었는데, 근데 EBS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사교육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좀 있는 듯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뭘 가리키면서 EBS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교육을 내팽개치고 방송을 통해서 시험 문제 거기서 나오니까 그걸 보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70% 거기서 나온다 그러다가 지금은 50% 연계 아닙니까? 그 70% 너무 많으니까 50%. 그러면은 학교의 이 교과서, 이런 예를 들어서 교과서는 뭐며, 그 다음에 EBS 교재는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EBS 교재를 그럼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교과서 대신에. EBS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영어 지문, 영어 독해를 하는데 번역된 걸 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그냥 외우고 갔는데 그대로 나오니까 영어 지문, 영어로 나온 영어 지문 보고 그대로 맞추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잠깐 저는 EBS가 사교육이 하도 극성이 되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EBS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 EBS를 통해서 연계해서 낸다는 것도 이제 다시 검토해보고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EBS 연계예요. 왜 학교에서 가르친 거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배운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활동한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꿈, 이런 걸 학교에서 3년 동안 했던 거, 12년이죠 물론 초등학교까지 하면. 그럼 고등학교만 치면은 3년 동안 한 걸 가지고 뽑아야지. EBS 거기서, EBS는 수능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EBS에서 연계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EBS 거의 잘 안 봐요. 그러니까 EBS는 교재만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EBS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교재 매출이었는데, 그렇죠? 이래서 교재 판매 수입으로 EBS, 그리고 EBS는 사실은 시청료가 우리가 KBS 시청료 공영방송 2,500원 내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또 EBS에도 500원인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국민들이 모르시죠. EBS에도 우리가 시청료, 제가 낸 시청료의 일부분이 걸로 지원되는 겁니다. 근데 교재까지 팔아주게 한다? 저는 계속 그 부분은 제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EBS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지났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 태어난 시대에, 그렇죠? 그 한참 학생 수가 많았을 때,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50만 명,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건 또 지금 요즘은 25만 명 이런데 EBS를 통해서 국가에서 미국의 SAT라든가 중국의 가오카오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대학 수학 시험이 가오카오, 우리나라로 말하면 높을고에 살필고에서 고고인데 이제 가오카오라고 합니다. 1335만 명이 이번에 시험을 치렀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학교에 갈 것 같습니까? 대학에 450만 명밖에 못 갑니다. 1335만 명이 대입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대입 정원은 4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35% 정도만 대학을 가요.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5억인지 뭐 20억인지 저는 공식적으로 15억, 17억 뭐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을 그래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1300만 명 때예요. 1300에서 1400만 명인데 이번에는 1335만 명이 지난달이죠. 6월 달에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거기는 중국은 사교육이요. 주말에 애들이, 그 초등학교 애들이 주말이 싫다고 그래요. 주말에는 학원을 가니까 학교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인생 역전을 거기서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인구 중에 그 대학이 더 늘어나고 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대입 진학률이 고등학생들의 7%밖에 안 됐습니다. 7%. 그렇죠? 그게 70%가 된 게 2010년대 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80%가 대학을 간 거지. 그 전에는 제가 대학을 간 1980년대는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10몇 프로밖에 안 됐습니다. 10몇. 근데 그게 이제 전차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 해서 10년대에 들어서 70%, 80%가 된 거지. 우리나라도 1970년대는 7.5%밖에 대학을 안 갔어요. 중국이 지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EBS 얘기가 나왔는데 EBS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여러 학생 했을 때의 그런 시대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일정 부분 기여했고 효과도 있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챗GPT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저출생 시대에 이 EBS 연계 수능을 과연 지속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만 종말을 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입시가 복잡해질수록 돈과 정보로 대학을 가는 기조가 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모든 학생이 수능 점수 하나로만 대학을 가는 게 제일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대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민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사태가 있었을 때 그는 전적으로 저는 대학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는 학생이 저기 부산까지 인턴을 다니며 동양대라고 저쪽 거길 또 다니며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 걸 한 번도 썬 대로 그냥 확인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입사제였어요. 입학사정관제. 그게 학종이라고도 하고 뭐 자간 뭐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이 수학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이죠. 수능 점수 그대로 갖다 놓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서류 낸 거 가지고 그럼 제대로 찾아가는 입학사정관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을 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학이 알아서 이렇게 뽑잖아요. SAT 반영 그거 가지고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오히려 공정하자고 한 게 불공정을 더 심화했어요. 대학이 노력을 안 했어요. 그 조민 사태만 봐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여기저기 인턴하고 했는데 야 너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거길 가서 했니? 어떻게 했니? 이걸 확인하고 질문을 하고 걔가 어떻게 그럼 뭘 했니? 해야 되는데 그냥 써준 대로 해가지고 대단하네? 그게 무슨 입사제의 그런 어떤 과정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학사정관제 학종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다양하게 한다는 건 좋은데 대학의 노력이 그만큼 없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뭘 합니까? 돈을 내고 수능을 보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수능 시험 보려면 과목별로 해서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뭐 과목 선택 과목이 많으면 더 많이 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도 그 대학 지원할 때 돈 다 내잖아요. 그 전형료 그죠? 다 내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수십억씩 벌어들이잖아요. 돈 안 남는다고 하지만 남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는데 대학이 어떤 노력을 하냐? 정시로 하면은 이제 점수 그대로 된 거 가지고 그냥 0.1점 차이로 그냥 끊어서 그냥 합격시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가장 그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대학 쉽게 뽑는 게 정시의 그냥 수능 점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공정할 것 같아요. 사실 공정하죠. 내가 뭐 수학 한 문제 너보다 덜 맞았으니까 내가 뭐 여기 대학 못 가고 저기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자 그러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꺼풀 더 보면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한 것 같은데 이 지역별로 보면은 아주 불공정이 심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대치동에 학원 다니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수능이에요. 또 보면은 그리고 시골에서 있는 도농 지역이나 이런 데 애들은 아무리 해도 거기에 있는 애들만큼 점수를 못 받죠. 그 다음에 특목고, 과학고 이런 애들이 절대 강자예요. 수능으로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지방 애들은 부산에서 아무리 저기 해도 이게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완화하자고 했던 게 이제 학종이라든가를 하는 입학사정관제 그런 거였어요. 그것만으로 뽑지 말고 이렇게 해서도 좀 같이 뽑자. 근데 대학이 그만큼 노력을 덜 한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고 불공정 사태가 벌어지고 하니까 정시를 더 늘려라. 40%를 늘려라. 정부에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를 늘리면 지역 격차가 줄어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솔직히 누구도 이 안재기하고 하면 그냥 점수대로 옛날에 학력고사, 예비고사 하고 나서는 본고사를 쳤지만요. 그 다음에 학력고사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쫙 그 점수대로 그냥 쫙 1점 차이로 그냥 학교가 달라지고 과가 달라지는 이거대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점수대로. 그러면 근데 언제까지 이 점수대로 1점 차이로 이렇게 하는 세상이 옛날에 100만 명 태어나던 시절에 그 방법을 지금 25만 명 태어나는 시대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교육적으로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가장 공정한 거는 사실 그냥 점수대로 하는 게 공정하겠지만 그 안에 또 불공정이 이제 지역 간, 계층 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완화하고 그 다음에 보충하기 위해서 학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대학의 노력은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 해당되지 실제적으로 지방에 있는 뭐 거점 국립대학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그 많은 대학이 그렇죠? 해당이 안 돼요. 학생들이 없어서 못 뽑는 판에 무슨 뭐 점수?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영문과가 영어 5등급, 영어는 1등급부터 5등급밖에 없습니다. 지금 절대평가로서. 영어 5등급을 다 뽑아요. 땡큐예요, 땡큐. 지원해주니까 땡큐고. 지방에 있는 수학과가 수학 8등급, 9등급을 뽑아요.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그럼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학교의 어떤 책임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자주 바뀌고 실패를 반복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진짜 찬란한 흑역사입니다. 모든 정권에서 교육정책을 바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죽어나고 학생들이 파김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교육을 정치와 이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만 해도 그냥 입시를 뭐 올림픽 하듯이 4년마다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부분적인 보완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다 맡기면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것만 해도 보세요. 옛날에 막 많이 만들었다고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없앤다 그랬다가 또 정권이 또 다시 바뀌면 다시 살린다 그랬다가 그게 이제 정부의 진보 보수 정권에 따라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거기서 또 뭐냐, 거기에 중요한 거는 교육감이죠. 교육감이 뭐 진보 교육감이 됐다가 보수 교육감이 됐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는 정권별로 교육 철학에 대한 게 없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가장 돈도 안 들이고 가장 크게 생색낼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보고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을 하려면 뭘 하고 한번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려면 돈이 무지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면. 근데 교육 정책은 입시를 바꾼다, 뭐 한다, 여기 또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 다음에 뭐 하다 그러면 그냥 정책 발표하면 그냥 그만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무슨 용역하고 연구하는 그런 거 비용이 들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 변화된 정책에 따른 비용은 누가 다 부담해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교육 정책을 할 때는 대통령이 진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 대통령이 됐으면 좋지만 교육 대통령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가장 정책이 많이 바뀐 건 어쨌든 교육이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어떤 교육을 교육으로만 보시고 이념과 정치로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올곧게 이끌어가도록 지도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 문화 쪽에 그런 얘기가 많으니 하지만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암스 랭스 프린스펄이라고 있어요. 팔걸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요만큼 팔 뻗쳐서 할 거 외에는 자유롭게 한다는 원칙, 이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잡아야 될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교육이 너무 뭐 독버섯처럼 덮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하죠. 그런데 국민한테 이제 대중영합주의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료들도 좀 영혼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교육부 관료들만큼은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나는 똑같은 교육부에서 일하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의대 정책만 해도 그래요. 그러면 그 도대체 정원을 그렇게 2,000명 더 늘려가지고 입시가 뒤틀어지고 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사표 쓰고 나와야죠.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장관부터 나왔어야죠. 차관도 나왔어야죠. 근데 그냥 그래도 yes. 그 다음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그거 없던 일도 하자 하니까 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또 yes 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통령, 장관, 교육감, 그 다음에 또 교육 관료, 교육 공무원이죠. 교육청 공무원 다 좀 정신을 좀 차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육정책 진짜 더 뒤틀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논란이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진숙 후보자의 뭐 교육 철학이든 논문 표절 문제든 아니면 교육에 관한 어떤 능력, 실력을 떠나서 그 개인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페어런츠 크러쉬, 부모주의에 너무 빠졌던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 학습까지 다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 그 자체는 본인 교육에, 자녀 교육에 너무 충실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식 퍼스트야. 그래서 그 두 자녀를 다 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외국에 있는 대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인데 더군다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그런데 그거를 외국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오고 싶어 했겠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거기서 자유롭게 뭐 하니까 안 가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리더십과 통솔력과 그 다음에 어떤 책임 있는 행정을 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고사를 했었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그 개인적인 일은 자기만 아는 거 아닙니까? 본인만. 근데 그걸 받았어요. 장관 후보를 수락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가장 중요한 건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화가 났었잖아요. 심지어 전교조, 진보 정권에선 전교조까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공교육을 책임진 분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자기 자식들은 외국에서 다 공부를 가르쳐 놓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수 후보자였던 그 사태는 논문 문제도 심각했지만 논문 문제보다는 자녀 문제의 공교육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교수였지 않습니까? 남편도 교수잖아요. 그러면 교수 부부가 남의 자식 가르쳐서 번 돈 아닙니까? 남의 자식이 낸 등록금으로 자기 월급 받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애들 안 가르치고 전부 외국에 있는 학교에다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애들한테 받은 돈 가지고 외국에 있는 좋은 학교 다 갖다 주고 그럼 자기가 한국에서 가르친 애들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연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원해서 그렇다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죠. 공직 특히 교육부 장관을 그런 분이 맡아서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한들 그게 선생님들이 울림이 가겠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 큽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전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결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의 조기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졸업만 하고 빠르게 한국으로 돌아와 엘리트 집단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나라의 조기 유학이 한번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 아빠, 뭐 펭귄, 뭐 아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이게 외국 보낸 자녀들의 어떤 학비 문제도 일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새삼 그 2000년 초에 2010년도까지 조기 유학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조기 유학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기러기 아빠라는 그런 게 워싱턴 포스트에도 일면 톱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러기 아빠. 여기서 조기 유학이라면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을 넘어서 20,000명까지 연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게 이제 수그러들고 적어졌죠. 왜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국의 제도, 외국의 교육 제도, 그 다음에 외국의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방법, 이런 거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도입도 했고 우리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국의 대학 경쟁력이 좋고, 예를 들어서 이진수 후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기 두 자녀도 되게 좋은 대학을 갔더라고요. 물론 보딩스쿨, 그러니까 기숙형 고등학교 다 다녔지만 이제 대학도 상당히, 제가 뭐 여기서 대학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유명 사립대예요. 그런 대학을 나와서 좋은 잡을 갖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도 여기 와서, 예전에는 그게 참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하지만 요즘 국제화가 워낙 돼 있고 하니까 아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교육 다시 얘기를 하면은 사교육에 너무 찌들리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물론 거기서도 경쟁이 치열하죠. 뭐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지 않고 그렇고요. 또 하나는 대학도 워낙 그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쉽게 만들기,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뭐 설계했다 그러는데 서울대 쉽게 만들기가 사실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대도 엉망인데. 서울대보다 조금 더 나은데 하나만 더 만들어도 대한민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대학 쉽게 만들면 오히려 망합니다. 서울대학이 어떻습니까? 관료주의 심화하죠. 완전히 폐쇄주의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연간 6천억에서 7천억의 돈은 꼬박꼬박 꽂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 다 뽑아놓고 무슨 경쟁력을 있습니까, 지금? 그런 대학을 10개 만들어요? 그런 거보다는 그런 소신, 철학이 어느 정도 강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대학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좋은 어떤 교육 환경 이런 걸 제공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이제 특히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나 과학고라든가 강남에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강남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까? 이 난리를 치는데 강남에 서울대학이 있습니까? 강남에 연세대학이 있습니까? 강남에 고려대학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빅3가. 그렇지만 위치에 상관없이 대학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부산에 진짜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서울대 같이 똑같은 대학 말고 부산에 이 대학을 이 교수, 이 전공 때문에 가게 만들어야 되지. 부산의 서울대 같아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가 앉혀놓은들 그건 안 되는 거죠. 문화적인 거, 인구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대학들은 이제 그런 게 어우러져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주립대학이라든가 명문 사립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 대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대학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100개 만들면 어떻습니까? 더 좋죠. 그러나 그거가 방법론과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듬어야지 지금같이 그냥 레토릭으로 한 그런 전임 후보자의 어떤 설계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결여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도 이제 새로 다시 임명이 되면 새 정책을 또 조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립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의 얘기를 안 듣고 일방적으로 관주도에, 그러니까 교육부 주도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치권 주도에, 정부 주도에 정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성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요. 분절적인 정책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능이라든가 입시를 그렇게 많이 바꿨는데 단 한 번이라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 당사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 중심의 학자들과 그다음에 교육 관료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뭐 한 거 아닙니까? 정작 시험 보는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른들이 알아서 막 바꿔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학생들이 그다음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의대 정책도 마찬가지였고 글로컬 사업이라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해서 이제 넘어온 정책이 있고 라이즈라고 해서 지방 대학 혁신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고교 학점제라는 것도 있고 이런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 있죠. 최근에 그 AIDT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히 관주도였지 않습니까? 관 중에서도 전임 이주호 장관의 개인적인 주도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중요한 그런 교과서를 바꾸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러면 서책이라 그러죠. 일반 종이책의 어떤 교육과정 그런 거하고 그 인공지능 AIDT로 한다는 거하고의 그 연계성은 뭔지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며 이런 것도 한 번도 연구도 안 해놓고 그냥 싹 해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나는 진짜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토니아 얘기를 들었었어요. 에스토니아는 아주 인공지능 교과서를 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인구가 몇 명입니까? 130만 명 되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소국이에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몇 명이며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이며 인천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130만 되는 나라에서 한 걸 가지고 성공해서 우리나라 한다? 130만 명 중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초중고생 학생이 몇 명일까요? 30만 명도 안 돼요.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한 게 가장 교육 정책 수립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정책을 할 때 한 번도 교육 소유자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을 제대로 서울대 쉽게 만들기도 뭐 공약은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정책들도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단계적 5년 내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교육정책은요 일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모든 정책이 분절적으로 그 정권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한시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정책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은 게 고등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아니 역대 정부에서 안 해본 정책이 없어요. 지방대학 살리기에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무슨 뭐 지금 글로컬 대학이라는데 글로벌 수준의 지방대학을 만든다? 옛날에 WCU라고 있었습니다.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거기도 돈 엄청 썼어요.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가 나왔어요. 지방대학 중에서. 근데 그거 하니까 정권 바뀌고 하니까 또 뭐 글로컬이라고 이름 바꾸고 또 하고 뭐 뭘로 바꾸고 이름만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 이름을 뭘 이렇게 바꿔요. 그대로 하시고 그걸 제대로 보완해 가면서 계속 하시고 이래야지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에이스 산업이다 무슨 플러스 산업이다 무슨 아이고 너무 많아요. 다 근데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책을 하는 걸 너무 오래 봐왔기 때문에 교육 관심을 가져서 계속 정책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발 정권과 그 다음에 장관과 교육부 공무원과 교육감에 상관없이 그냥 정책이라는 거 쭉 가면 보완을 해야지 보완. 그렇죠. 아주 엉망인 거는 하지 말아야죠 물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새 교육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첫날에 밤에 10시에 학원가부터 가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원 차장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실어나르고 그 강남이든 목동이든 지배를 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시면 교육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를 정신을 차리실 겁니다. 자, 학원가를 가보면 그냥 노란 차라고 하죠. 병아리 차라고. 그게 유치원 아이들 실어 나르던 차들이 이제 밤에는 학생들 다 지역별로 다 나릅니다. 동네가 아수라장됩니다. 거긴 공권력이 없어요. 구청에서 그렇게 조금만 불법 주차해도 그냥 단속을 해가지고 딱지 띄고 5만원, 3만원 과태료 나오는데 그 불법의 그 도로를 점유한 그 많은 차들을 하나도 단속 안 합니다. 그건 뭡니까?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구청이죠. 구청하고 그 다음에 학원하고 다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착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법 도로가 마비되는데 단속도 안 하고 맨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하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전부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자고 그 다음에 학원 가서 공부한다? 이런 현식의, 그러면서 무슨 정책을, 어떤 입시 정책을, 어떤 고교 학점제를, 어떤 내신 이런 정책을 펴십니까? 그거만 더 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더더군다나 알 수 있겠지만 안 키워본 장관이 되면은 진짜 더더군다나 가보셔야 돼요. 전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를 안 키워봐서 교육 정책을 더더군다나 실감적으로 느끼질 못했을 거고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두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초중고 시절을 다 겪으셨으니까 잘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장관이 임명되면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 교육 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죠? 아까 교육부 장관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돼. 피해를 덜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돼. 사교육비를 적게 지불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 돈을 전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3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 사교육비가 솔직히 유치원 사교육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초중고만 샘플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입니다. 또 하나, 제가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대학생들도 사교육을 너무 받아요. 왜 로스쿨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왜 고시 공부를 해서 노량진에 다니고, 그 다음에 교사 되기 위해서 노량진 학원가에 다니고, 왜 영어 회화 공부를 학원에 가서 해야 되고, 토익 시험 공부한다고 학원 다녀요. 그거 다 사교육 아닙니까? 이게 그 사교육까지 합치면 제가 보면 100조도 넘을 것 같습니다. 30조는요 통계에 그냥 샘플로 잡힌 걸 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지는 거 아닙니까? 대학을 보냈는데,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 갔는데 대학에서 또 사교육을 다녀요. 뭐냐면 면접 학원 다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언론사 간다 그러면 아나운서 학원 다녀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정책을 하시는 리더로서는 국민의 그런 정서를 이해하시고,
제발 그 학원부터 가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노량진 학원도 한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쓱 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세종시의 교육부 청사에 앉아서, 아니면 서울 사무소에 앉아서, 아니면 국회에 앉아서 좋은 정책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 분들 많이 만나시고, 학생 많이 만나시고, 현장 그다음에 요란 떨지 마시고 그냥 쓱 돌아보시는, 이런, 어디 방문한다면 그냥 거기 그 기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너무 피곤해요. 그냥 쓱 가셔서 혼내라 가시지 말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디 가면서, 그래서 현장의 어떤 목소리와 현장의 아우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국민이 이제 그 체감하는 교육 정책을 하는 아주 좋은 장관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관심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633 제도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12년 동안 아주 그 대학을까지 졸업할 때까지 헌신하십니다. 근데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야, 젊었을 때 그 힘들여서 애쓰고 공부 가르쳐 놓느라고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나이 들고 이 다음에 아프면은 또 그 평생 애썼던 공을 다 병원에다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또 바뀔 겁니다. 새 교육부 장관도 이제 오면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 권력이 아니라 뭐랄까요, 학부모 주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게 왜 또 입시를 이렇게 바꾸느냐, 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느냐, 학원에 한번 장관이 가봐라. 그러면 그런 느낌을, 그런 목소리를 적극 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주머니를 열어왔던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주머니를 열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의 주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도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다 내 자식 같다는 이런 생각으로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식 전환도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너무 경쟁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 시대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창의성, 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가 어떤 큰 빅샷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교육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담은 걸 제가 책을 한번 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생활을 31년 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기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장관들의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현재의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다음에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시적으로 한번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정부 관료 엄청 비판했습니다. 장관님들도 비판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더 이재명 정부에서 원칙을 지키고 잘 하시라고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을 다 들추어내서 다시 살려내서 쓴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